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미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 타이밍이 거의 1년 가까이 뒤로 밀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공급 측면에선 감소가 있었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가 지연된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못한 거지 반감기 효과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흐름이 돌아온다면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이 이번에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2억 시대가 온다, XRP $1000 간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뻥튀기 된 이야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는지,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일촉즉발에 가깝다 또는 폭풍전야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S&P와 나스닥이 모두 신고가 직전에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현재 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10만 8천 달러 정도 되면서 최고가에서 몇 퍼센트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위험자산 시장의 가격 자체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고, 다만 지금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이 일종의 장애물처럼 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관세가 되겠고 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만 치워진다면 이제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 리스크는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관세 리스크가 아직 7월 초에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으로서 금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금과 다른 점이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이 상승하는 장세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그런 악재일 경우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가격이 하락했다가 또 가장 민감하게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줬었죠. 근데 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처럼 금리와 반비례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금리와 이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금과 마찬가지로 상품 자산인데, 상품 자산은 뭐 주식처럼 이런 현금 흐름이나 부동산처럼 사용 가치나 또는 규제,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철저하게 내부적인 공급과 수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화폐 가치,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시가총액이 10분의 1 이하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이 유동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팩터가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더욱더 확장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겠고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죠. 저희가 원래 5월에 11만 달러를 돌파할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신고가를 찍었었죠. 작년 12월과 1월에 찍었던 가격이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서 11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원래 그 타이밍에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딱 타이밍에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동 리스크는 거의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11만 달러 근처까지 온 거고, 다만 이제 원래였으면은 그때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했으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발목을 잡히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7월 초에 관세 90일 유예 기간의 만료가 다가옵니다. 7월 9일인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관세 불확실성이 이번에 또 발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위험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건데, 만약 이 7월 초에 90일 유예되었던 관세가 다시 한번 재연장된다면은 아마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해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외에도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했고 베트남에서는 공식 인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각국 정부 움직임이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요. 중장기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뭐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까지 바라본 이제 국가들의 참여와 이제 규제화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큰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막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대규모로 기관들이 진입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네, 기관들의 진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3주 연속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순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TR,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런스시트에 편입시키는 일명 비트코인 재무회사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왜냐면 기관과 기업들은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이 있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게는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 측에 굉장히 중대한 변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하는 사이클 자체는 유지되되 전반적인 변동성은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또 2024년 4월에 있었잖아요. 또 그때는 공급 축소라는 측면에서 상승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번 반감기의 실질적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반감기 때 가격이 6만 4천 달러였으니까 지금 뭐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지만 한 1.78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만으로 당연히 결정되지 않죠. 수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미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고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가 와야지 이게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미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본격적인 확장 타이밍이 거의 1년 가까이 뒤로 밀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공급
측면에서는 감소가 있었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가 지연된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못한 거지 반감기 효과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흐름이 돌아온다면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이 이번에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게 초기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지만 이후 단기 조정이 오기도 했습니다. ETF 도입이 가져온 진짜 효과가 뭘까요? 네, 비트코인의 이제 올해 작년이죠. 2024년 들어서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개인들이 90% 이상 가지고 있었죠. 그랬던 자산에서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기관의 지입률이 얼마 전에 이제 30%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거래하던 자산에서 이제 기관과 기업들이 거래하는 자산으로 자산의 성격과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탈달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국제 통화 질서 변화가 비트코인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탈달러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제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는 과거처럼 무역 적자를 보면서 무한정 달러를 푸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이 이제는 무역 흑자를 보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탈달러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문제는 미국 채권 수요를 받쳐줄 수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채권 수요를 받쳐줄 가장 확실한 수요처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들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이 흘러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5년 안에 한 10배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5년 안에 뭐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의 약해진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모두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미국 채권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죠. 바로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면서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통과 직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암호화폐 정책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 정부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규제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산이 성장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규제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합법화 내에 있는 그 범위로 모든 사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직 현물 ETF의 거래조차 한국에서는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정규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에서 현물 ETF의 거래라든지 기업들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 등등이 모두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뭘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완전한 정규 자산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들, 그러니까 각종 펀드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면 1%도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회사인 블랙록은 이 비트코인의 정규 편성률을 2%에서 5%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뭐 거의 10배 가까이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2억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3년 뒤면은 몇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3년 뒤라면 이제 다음 사이클이 될 건데, 다음 사이클, 이제 뭐 정확히는 한 4, 5년 뒤죠. 다음 사이클의 말미에 가서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대로 올랐을 때 기준으로 충분히 금과 비등한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뭐 10배 정도 되는 가격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